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본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객관식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제학 객관식은 전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커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장래의 목표는 모든 강의를 해커스에서 하는 것이다. 목표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에 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객관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관식은 아니에요. 주관식은 우리가 예산 제약부터 이론까지 다 쓰는 거고, 객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주관식은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막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20%의 확률로 넘어가느냐, 확실히 받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뭐냐면 수험 적합성이에요. 수험 적합성.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이제 기본반, 객관식, 그다음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계사 문제를 봤을 때, 지금 회계사 문제를 한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신 분들이 느끼겠지만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어요. 왜냐면 다른 거랑 좀 문제의 난이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1차를 통과하는 게 목표잖아요. 어차피 우린 2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1차를 통과하고 그 시험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2차 공부하시고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다. 여러분 1차를 합격시키는 게 목표다라는 거고.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회계사 경제학은 시험 범위가, 경제학은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냥 경제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시험 범위고, 경제학이라는 이름이 시험이 붙어 있으면 경제학,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뭐 경제학 원론, 재정학이 다 포괄됩니다. 다만 이제 시험을 내는 사람도 모든 문제를 다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얘기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ABC라는 모토를 씁니다. ABC.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드리겠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ABC만 알고 오셔도 된다. 잘 몰라도 오도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리겠다. 요거를 이제 모토로 합니다. 난이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7급 공무원이 있어요. 7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거기에 같은 급이 노무사가 있어요. 노무사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 계리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얘는 이제 사지, 오지, 사지인데 여기는 그냥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한 20% 정도는 싱크가 회계사랑 일치를 하고 나머지 80은 이쪽에 가 있어요. 가 있고, 그 다음에 8급 국회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한 30에서 40% 싱크가 회계사가 되고 나머지는 7급하고 유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CPA가 존재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배우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이쪽으로 갈수록 문제를 어떻게 좀 꼴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얘랑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고, 이 친구는 60점을 가장한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그래서 책 구성도 이런 문제들을 다 실어놨어요. 왜냐면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난이도는 가장 최상의 티어다.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5문제 정도만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고, 나머지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미시는 굉장히 계산 문제가 많고요. 거시는 내용적인 균형을 맞는 게 더 많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47.3점. 단연컨대 얘보다 낮지만 요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차이. 자, 왜 그러냐? 세법은 어쨌든 1차를 하더라도 이건 아예 처음이지만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쭉 공부를 계속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세법 평균은 높아요. 근데 경제학은 only 뭐밖에 없기 때문에 1차밖에 없기 때문에 합격자들도 그닥 높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든 합격으로 회피를 하고 넘어가는 과목이지, 여기를 깊게 파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회계사가 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다만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 점수대를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니까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점으로 해야 된다? 85점으로 하면 되는 거죠. 85점으로 딱 하면 85점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100점을 맞으려면 모든 부분에 퍼펙트 해야 되지만 85점이 맞는다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제가 얘기하는 A급의 주제를 아주 상세하게 다양한 루트로 공부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85점을 목표로 달려보자 라는 겁니다. 어떤 선생이 100점이 아니고 85점이라고, 이건 현실적으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합격. 우리는 1차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평균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다른 시험들은 조금 현재 추세가 경제학이 좀 쉬워지고 있거든요.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회계사만큼은 이거 여기 41점에서 58점에서 좀 올라갔죠. 전년에 비해서 쉬워진 거예요. 전년에 비해서는 쉬워졌어요. 다만 쉬워지는 난이도 조절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좀 한 거예요. 22년에.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당연히 맞을 수 있는 거 한 10개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제 했기 때문에 평균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제 제가 쓴 책으로 할 거고요. 강의 시간은 24회예요.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이론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도까지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이렇게 배웠는데 회계사는 여기까지 나와요. 까지를 할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녹여낼 수도 있고 일일 테스트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할 거다라는 것이고, 이론이 한 80% 될 거예요. 이론이 80%, 확인 문제 20%. 저는 확인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잡는 게, 우리 기초경제학 때는 확인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기초니까. 근데 여기서 확인 문제를 푸는 이유가 이걸 활자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문제화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적용이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볼게요. 자, 교재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가 128페이지 보면 핵심 체크라는 게 있어요. 핵심 체크. 그래서 핵심 체크라는 게 표로 이렇게 맨 처음에 넣자마자 되어 있어요. 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파트에서 중요하게 기억할 키워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이제 떠올라야 돼요. 이걸 보고 요 파트가 이걸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걸 떠올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론 성명과 확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론을 쭉 설명하겠죠. 그래서 줄글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같은 거 보면 이제 확인 문제를 바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기본서기이기 때문에 뭐 바로 회계사 문제를 풀 수는 없고, 이제 그 확인 차원에서 회계사 문제가 좀 적합하다 그럼 회계사를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도 없고, 그래도 없으면 이제 그 30페이지 같은 건 그냥 이런 문제는 만든 문제인 거죠. 그냥 만든 문제가 되겠고.
자, 근데 뒤로 쭉 넘어가면 레벨 1이란 게 있어요. 레벨 1. 레벨 1이 OX 문제예요. OX 문제. 그래서 OX 문제는 이런 걸 공부했으니까 내가 기본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OX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 레벨 2가 있어요. 레벨 2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 문제예요. 공무원, 노무사, 아까 밑에 있었던 레벨 있죠? 그 내용에서 이론을 내가 좀 알고 있느냐가 되고, 그 다음에 레벨 3에 가면 이제 회계사스러운 문제, 회계사 기출, 그 다음에 회계사에 유사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교재 구성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권 마지막에 보면 2권에 있어요. 2권 맨 끝에, 2권 맨 끝에, 2권 맨 끝에, 2권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해가지고 한눈에 정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맨 끝에 보시면 그렇게 이제 요런 갈래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내가 어느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놨다 라는 구성으로 아주 다채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수식을 쓸 건데 수식도 되게 약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수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최소한 쓸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는 그려드리되 그래프를 외워야 되는 그래프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기가 느리신 분들은 필기를 하시다가 빨리 가시면 상관없는데 필기 하실 때 중요한 게 그래프가 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디 있고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 그리는 거에만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뭘 그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래프는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직관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예시를 좀 많이 들 건데 예시를 들었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수업으로 돌아오는 예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뻘소리를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잡다썰을 오래 하지 않아요.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3분을 넘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강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그렇다고 막 수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시 좀 들어드릴 테니까 우리 항상 중요한 자세가 티키타카의 자세.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설명할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게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확장돼서 궁극적으로 회계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공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 활용법이에요. 첫 번째 우리 단어 수학 특강 했죠. 그래서 기초경제학 1, 2학기 했었죠. 그래서 단어는 한번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단어 어떻게 약자가 쓰여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특강도 과도한 공포는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래프를 읽는 방법, 간단한 미분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고, 기초경제학은 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와 경제학을 들으면서 내가 다 이걸 이해한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 정도니까 뭐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들어놓으면 거기에서 단어들이 처음에 생소했지만 기본 강의에서 들어왔을 때는 또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경제학 공부할 때 도장 깨기식 있잖아요. 도장 깨기라는 건 내가 A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럼 A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른 과목하기 달리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경제학적 마인드가 조금 중요해요. 경제학적 마인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경제학과 전공하신 분도 있을 건데 경제학과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설명해도 항상 당연해요. 항상 당연하다고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그렇게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이게 법이나 이런 과목처럼 요걸 배우면 바로 문제를 풀리느냐,
그걸 배우면 풀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인드가 없으면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이 한 장 한 장을 넘어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최초 초심자라면 처음에 이해가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쭉 무르듯이 첫 번째 강의는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해봐서 아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면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예습을 중시하지 않아요. 예습은 왜 그러냐면, 특히 경제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앞으로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의 그래프가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공포심이 들어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복습이나 좀 하시고, 첫 번째 강의에 진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어차피 경제학만 하는 거 아니니까 다른 공부 열심히 하시고 쭉 가세요. 쭉 가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걸 사고를 해. 사고를 하는데, 만약 이 사고를 3분 이상 고민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사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말고 이론에 대해서. 근데 쭉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해 못했지? 가 됩니다. 그건 제가 경험상으로 얘기하고 제가 13년간 경제학을 가리키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처음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들으면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요. 왜? 이제 내가 안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문제풀이도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되는 건 하시고 안 되는 건 체크해 놨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강을 하세요. 그래서 수강할 때 각자의 공부 스타일이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쭉 간 다음에 앞에서부터 다시 가면 속도가 엄청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은 최초에는 점수가 안 오르지만 점수가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얘는. 왜?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판례가 없다. 추가가 없다. 법률의 변형이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망한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배우는 경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국사 가리키는, 한국사 가리키는 분들이 뭐 새로운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 옛날 거 그냥 하는 거야. 옛날 거. 왜냐면 거기서 학파별 쟁점은 그건 일반인들이 공개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금 더 현대 경제학은 여기서 하지 않아요. 다 사망하신 분들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쭉 꼭 듣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득점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경제학은 책임질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첫 번째, 이제 경제학 기본 용어는 앞에서 하셨죠? 그래서 경제학 기본 용어를 읽어보실 때,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때, 우리 그 기초 경제학에 있었던 내용과 똑같이 있어요, 교재에. 똑같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이 특정 단어가 어떤 약자로 한글로 해석되는지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M, R, M, P, MC 하는 그 M, A, T 있잖아요. 그건 한번 잘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다 외워져 있을 거야.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어가 막상 생각이 안 나면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식 수학상식이라고 한 거 있죠. 수학상식.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또 기초경제학 때 다 해드린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내용은 거기서 유사하게 다 나오고, 이걸 벗어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굳이 안 싫은 거예요. 왜? 그 내용이 실제로 계산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하시면 이론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는 28페이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기초, 시장가격 결정과 변동입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자, 먼저 요걸 드리는 이유는 뭐야? 길을 잃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제 순환이라는 주제는 여기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라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요 자체는
이 자체가 시험 문제화 되진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나마 요 경제순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가 한 C급 정도 되겠죠. 다른 시험에서 C급 정도 되는 거니까. 자, A급은 거의 매년 나온다. B급은 2, 3년에 한 번은 나온다. C급은 4, 5년에 한 번 나온다. 뭐 이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제 주체입니다. 그리고 판서는 제가 다 할 거예요. 판서는 다 할 거니까 책으로 표시하고 싶으신 분은 표시하시고,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 그래서 단고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주체 1번.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가계가 있습니다. 가계. 주체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의미해요.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다라는 겁니다. 소비는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거예요. 만족감을 높이는 거. 그래서 이제 요런 단어를 쓸 겁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고, 효용이라는 단어가 있고, 편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족, 효용, 편익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측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식당 중에서 여기 순댓국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지만 생존을 위해 먹는 곳이에요. 생존을 위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되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먹고 뱉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제 순댓국이라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먹으면 뭔가 이렇게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순댓국집이 하나 있어요. 정말 거기 가는데 진짜로 거기에서 먹고 나면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합리적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내가 얻는 편익과 비용을 다 고려했을 때 편익이 큰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 경제학에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효용을 이제 뭐다? 측정하게 만든 게 효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효용은 유틸리티라는 단어를 써요. 유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이 효용은 이제 또 기수적인 효용과 서수적인 효용으로 나눠요. 기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70점이다, 80점이다 점수를 매기는 게 기수겠죠. 그럼 서수는 1순위, 2순위, 3순위겠죠. 그래서 기수, 서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실 거고, 얘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실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근데 편익은 얘를 우리가 화폐화하는 거예요. 화폐화. 경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내가 돈을 쓰는 게 뭐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로 만족감을 얻는 게 편익인 거죠. 그러니까 편익은 얘를 화폐화해서 돈으로 얼마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표현한 게 편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순편익이란 단어가 있죠. 순. 자, 이제 순이란 단어는 넷이란 단어예요. 뭔가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편익 빼기 비용이 순편익, 수출 빼기 수입이 순수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자가 붙으면 뭔가 마이너스를 해준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순편익은 편익 마이너스 비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순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제 우리가 배우시면 될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공부했을 때 의구심이 나는 것들도 다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궁금하지 않아. 왜? 모르니까. 근데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궁금증이 있는 부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일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수험에 굉장히 위험이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는 소비가 되겠고, 얘는 뭐의 극대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겁니다.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두 번째,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예요. 생산의 주체입니다. 생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계라는 단어는 사실 경제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식당을 한다 이거야. 그럼 우리 집은 가게예요, 기업이에요? 기업이야. 식당 하면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쓸 때만 가게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할 때만 가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식당 하면 음식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이 포인트가 아니라 식당이 포인트인 거죠. 그때는 기업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더라. 3번, 정부가 있죠. 정부는 재정의 주체가 돼요. 재정의 주체. 재정은 세입, 세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익,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국이 있습니다. 외국은 무역의 주체가 되고요. 무역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연구하는 걸 소비자 이론, 생산을 연구하는 걸 생산자 이론이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정부는 재정을 공부하는 건 재정학이라는 게 따로 있겠죠. 근데 재정학은 여러분들의 영역은 아니고, 나온 적이 재정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안 나오고, 굳이 나온다면 조세 관련한 문제가 조금 출제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잘 안 나오니까. 재정학도 제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안 내요. 여기서 우리 회계사는. 그리고 재정학은 있잖아요. 여기 회계사 경제랑 완전 또 달라요. 거기는 이제 그냥 외운 거, 말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여기는 우리는 계산 문제.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거시가 됩니다. 거시. 근데 외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폐쇄 경제의 것이다. 폐쇄 경제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 외국을 공부하면 얘가 국제경제학이라는 거예요. 국제경제학.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개방경제의 것이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시경제학이 1권이에요. 1권. 그 다음에 거시국제가 2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2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으로 출간을 할 수도 있는데 2권으로 한 권이면 너무 공부하는 티를 너무 내는 무거운 거기 때문에 2권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 주체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가 있죠. 그래서 얘는 생산물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게 있다.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1번에 생산물이란 게 있죠. 생산물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재화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라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화,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재화는 유형의 물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슨 재라고 하면 물건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대체재라는 단어 있죠. 대체재는 뭐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 별명이 하하 목소리였어요. 하하 목소리. 살찌기 전에는 하하랑 비슷한 얘기도 많이 들었어. 또 나랑 동갑이거든, 그 친구가. 옛날에 한때 무한도전 막 유행할 때 타인의 삶에 나가봐라.
목소리가 비슷하지 않냐. 그랬더니 살찌고 나니까 요즘에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그분 있잖아요. 박보검 아버지로 나왔던 사람 있잖아. 응답하라 1988에 박보검 아버지로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최무성 씨.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하 목소리 합시다 그냥 하하 목소리. 네, 그래서 대신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하 목소리 하하랑 대신할 수 있지 않냐? 난 물건은 아니다. 물건이다 얘는. 그다음에 보완제라는 거 있죠? 보완제. 보완제는 뭐예요? 함께 사용하면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죠. 맥, 그죠? 햄버거. 햄버거는 명사잖아. 뭐 해야 돼? 햄버거 다음에 햄버거랑 뭐 같이 있어야 돼? 콜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치킨하고 콜라랑 같이 먹으면 한 1인 1닭이 가능한데 안 먹으면 어렵대요. 치킨만 이렇게 계속 먹으면. 네, 보완제.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있죠. 정상제라는 것도 있어요. 정상제. 나중에 다 배우시는데 뭐 이게 나오는 게임 합시다. 정상제는 뭐예요? 정상제는 정상적인 재화죠. 내가 소득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거야.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거 너무 옛날 예시인데 옛날 예시. 우리 돈 벌면 우리 회계사 합격하면 국산차야 외제차야? 외제차. 그게 뭐예요? 정상제. 또 속물 아니야. 또 나 현다이 현다이가 아니 현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열등제 있죠. 열등제. 그죠? 열등제는 뭐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안 사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강남엔 없지만 노량진에 뭐가 있어요? 그 학생식당 있어요. 학생식당. 거기 진짜 학생식당 가는 거 그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비추거든. 2끼 먹으면 우울해져요. 학생식당에 2끼를 먹잖아. 그러면 뭔가 진짜 되게 우울하더라고 나는. 한 끼는 괜찮아. 그래서 살려고 먹으니까 2끼 먹으면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합격하면 안 드시겠죠. 그런 것들이 열등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뭐 단어 정도만 물어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는 교차 탄력성, 얘는 소득 탄력성 이런 걸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무형의 것이에요. 무형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형의 것이다. 자, 무형의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다?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진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용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역 너무 옛날 말 같죠? 그래서 용역을 준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물에서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겠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 그럼 생산물을 원하는 사람은 가게예요, 기업이에요? 가게죠. 생산물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게입니다. 그죠? 공급자는 뭐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우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인 거죠. 여러분들은 강의 서비스를 받아러 오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각 수요자와 공급자 이렇게 나뉜다 라는 것.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는 첫 번째가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 그죠? 노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은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육체 노동도 있고 정신 노동도 있다. 그걸 이렇게 통 털어서 그냥 우리는 인간의 무슨 활동을 다 노동이라고 하고 얘를 L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동. L은 레이버 단어에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펠링은 안 외우셔도 되지만 약자는 외우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걸 한글로 다 써드리지만 나중에는 한글을 안 쓸 겁니다. 거의 안 쓸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 시험에는 또 뭐로 나오기 때문에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또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노동이 있다.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자본이란 게 있다. 자본이라는 게 있죠. 자본이라는 것은 K로 씁니다. K는 캐피탈이고요.
우리가 캐피탈은 본래 CAP 이렇게 쓰지만 요걸 안 쓰는 이유는 단어 특강에 설명을 해드렸죠. 왜? C는 cost, consume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C는 안 쓰고 K 독일어를 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은 기억하셔야 하는 게 얘는 이제 앞으로 기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한다? 자본을 구입했다. 자본을 투자했다. 그럼 돈을 투자하는 거. 물론 선생님 궁극적으로 돈으로 기계를 사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그러면 우리 거시에서의 화폐 금융시장을 다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투자한다. 그럼 기계 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본하면 그냥 기계 설비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둘을 이제 앞으로 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기초적으로 생산 요소,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같은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가 뭐냐면 C가 이제 토지라는 거예요. 자, 토지라는 것은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것을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근데 이제 토지를 또 확장시키면 이제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옛날에 허경영 씨라고 있었어요. 허경영 씨가 뭐냐면 나한테 찍어라. 간척 사업 하겠다. 동해. 동해의 간척 사업.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쉽게 늘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개념으로 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걸로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토지는 땅이다. 그래서 거의 얘기 안 해요. 똥이 토지다. 그래서 토지 자본인데 뭐 그냥 구분을 하면 이 건물은 자본이에요, 토지예요. 자본이 되는 거죠. 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자본 쪽에 가까운 거죠. 기계 이런 것들이니까. 토지는 자연 그대로의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영이란 게 있죠. 경영은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능력을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물과 생산 요소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무슨 재란 단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노동과 자본이란 단어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고 기초경제학을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여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1번에 뭐가 있다? 생산이란 게 있어요. 생산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이런 거겠죠. 생산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라는 겁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생산은 produce, P를 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떼돈을 번 업자들이 뭐예요? 플랫폼 사업을 한 거지. 그래서 뭐 타다라든지, 타다는 좀 망가졌으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돈을 번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운송을 직접적으로 해주거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새롭게 만드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서비스, 이거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건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새롭게 만드는 거고요. 이 강의를 찍어서 인코딩을 해서 영속성을 부여하면 뭐가 돼요?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죠. 그럼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뭔가 돈 주고 하면 어지간하면 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뭔가에 돈을 지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을 만들었다. 그가 나에게로 와서 의미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비가 있겠죠. 소비.
자, 소비가 있습니다. 자, 소비는 아까 얘기한 거죠. 자원을 소모하여 만족감을 높이는 걸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항상 자원을 소모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 만족감. 만족감은 뭐랑 관련돼 있다? 효용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성이가 쌀을 샀다 이거야. 그러면 왜 산 거야? 밥 먹으려고 산 거지. 이건 소비예요. 근데 호성 식당에서 쌀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야? 팔아 먹으려고 산 거지. 이거는 생산의 과정으로 본다 라는 거죠. 호성이가 차를 샀다. 그럼 뭐예요? 소비죠. 호성 택시에서 차를 샀다. 그럼 뭐예요? 생산의 과정으로 보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배라는 개념이 있죠. 분배. 자,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의미해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그럼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라는 것은 노동, 자본, 토지, 경영.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지. 그럼 노동은 L, 자본은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이 뭐가 된다? 분배가 되는 거지. 분배.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임금은 우리가 W 이렇게 얘기합니다. W라고 얘기하고,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라고 해요. 이자. Rate of Interest. 그래서 R을 씁니다. R. 그래서 이제 거시에 가면 요렇게 I를 쓰거나 요렇게 I를 쓰거나 다르거든요. 그럼 얘는 명목이자예요. 얘는 뭐 실질이자인데 이건 거시에서 배우시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다.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라는 거죠. 지대. 땅을 빌려준 거.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것은 이윤인데, 이건 너무 개념치 마세요. 왜냐하면 이윤은 우리 경제학에서 그냥 총수입만의 총비용을 지속적으로 할 뿐이지 요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한 번만 언급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자,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유사어가 있어. 유사어. 우리가 분배, 재분배, 배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분배, 재분배, 배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분배는 지금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니까 얘의 특징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겠어? 그러면 공짜를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야. 공짜를 뭐라고 부르냐? 공짜를 우리가 이전이라고 불러. 이전이라고 불러. 이전. 그럼 이전 소득, 뭐 이전 지출,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공짜는. 이제 이거 이전이란 단어는 언제 나올 거냐면 평소에 안 나왔다가 거시경제학의 GDP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전 소득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할 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전이란 건 공짜로 받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공짜로 돈 받은 적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뭐야? 부모님 간에 돈을 주고 그건 공짜가 아니지. 맞아, 공짜는 맞네. 그래, 공짜 맞아. 용돈 맞죠, 용돈 맞죠. 근데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하자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이전 소득의 대표적인 뭐냐, 기초수급자들 있죠. 그분들은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받잖아요. 그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고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그 누구야, 그 무슨 계곡에서 뭐 남편 이거 있잖아.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사건. 그때 이제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받으신 분들이었다 뭐 이런 게 나왔죠. 네.
자, 근데 이제 요 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분배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분배는 소비가 컨슘 쓰면 분배는 I를 쓰는 거야. 인컴이에요. 그래서 분배는 소득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소득의 개념이다. 그럼 뭐냐면 분배는 얘가 이제 소득의 개념이니까 자신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능력. 여러분들이 1. 회계사에 합격해서 제공하는 노동의 질과 회계사에 합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라는 노동의 질은 다를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능력이죠. 2. 우리의 꿈은 뭐였어? 3년 전 건물주, 최근 유튜버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면 이걸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따지면 이 분배는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해져요. 엄청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예요? 정책을 통해서 재분배는 빈부격차를 뭐 하는 거다?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분배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지니계수, 로렌츠 곡선,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이런 얘기를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분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자원 배분이란 단어를 써요. 그 배분은 allocation 그래가지고 우리가 흐름을 얘기합니다. 이 자원이 왜 저기로 갔느냐 라는 거예요. 그럼 흐름이 왜 걸로 갔냐?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제품이 유행이란 게 있잖아. 유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장난감이 유행했습니까? 어렸을 때 토이스토리? 뭔가 되게 아메리칸풍인데? 무슨 장난감이 유행했습니까? 유이왕. 어떤 장난감이었습니까? 말하는 강아지. 뭔가 이렇게 특이하네. 뭐가 유행했습니까? 뭐가 유행했어요? 뭐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 구슬치기. 그죠? 우리 딸내미는 맨 그 포켓몬 카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애들에게 벌써 사행심을 조장해요.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이게 한 팩에 옛날에 인플레이션 전에는 2만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5만원 그래. 근데 그게 얼마나 사행심이냐면요. 카드를 5장을 놔. 그 다음에 뒤에 스페셜 카드가 뜨냐 안 뜨냐를 보는 거야. 그 맛에 사는 거야. 이 쪼는 맛에 하는 거라니까. 애들한테 벌써 그 쪼는 맛을 가리켜. 그래서 그거 애들 사는 거, 그 쪼는 맛, 그 뒤에 어떤 카드가 나와요. 이야, 쪼았어. 이야, 아빠 해냈어. 근데 같이 쪼아, 이렇게. 야, 같이. 아, 쪼는 맛이 좋아, 그거. 난 뭔 카드가 뭔지도 몰라. 근데 그것도 또 다양해요. VMAX가 있고, 슈퍼 레어가 있고, 이게 끊임없이 사야 돼. 그래서 제가 사주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너무 나중에 관리 안 할 거면 사지 마라 그랬더니 관리를 한대, 이 자기가. 아, 근데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거 하나에 3만원, 5만원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네. 여러분들 사줄게 될 거야. 왜? 그걸 사달라고 유행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원이 글로 간다. 그래서 자원 배분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분배, 재분배, 배분 이런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여기 해야지. 요거까지 해야지. 맞아. 우리 이제 네 번째 요거까지 하죠. 네 번째 우리가 얘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겠죠. 그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는 기업이 됩니다. 그죠? 공급자는 가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에게는 생산 물 시장이고요. 저는 생산 요소, 노동을 팔러 왔다. 노동을 팔러, 왜? 우리 애들 포켓몬 카드 사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팔러 왔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이해하시는 거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그림을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띄워 드리는데 제가 옆에다 그림을 안 그릴 거냐? 그릴 거야. 자, 왜냐? 이렇게 보면 순서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 그래프도 읽으려면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려드리고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논리를 볼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실물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화폐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실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 물건을 의미하겠죠. 실제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 물건을 내보내는 것은 수요자겠어요? 공급자겠어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죠? 그 다음에 화폐를 내보내는 거 쓰는 서플라이 공급을 얘기합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화폐는 그걸 받고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관련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계와 기업을 부르는 말을 민간경제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간. 그죠? 그 다음에 정부는 뭐가 되겠어? 공공경제주체가 되는 거고 외국은 해외경제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계와 기업을 이렇게 둔다 이거예요. 가계와 기업을 이렇게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이죠. 자, 생산물 시장은 뭘 거래하는 거예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 생산물 시장의 대표 케이스를 뭐라고 한다? 대표 케이스를 하이마트로 합시다. 하이마트. 그래서 최근에 사고 싶은 게 있죠.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사고 싶은데 막상 사봐야 우리 와이프가 안 시켜줘. 옛날에 이제 축구 게임 위닝이라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우 시끄러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화면도 시끄러워 그래서 껐어요. 화면도 시끄럽다. 행복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다시 태어나도 저희 와이프랑 결혼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실물이 파란색이라고 하면 삼성이 이제 핸드폰을 갖다 놨다고 합시다. 갖다 놔요.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를 뭐 한다? 우리가 제공을 하면 호성이가 핸드폰을 사온다고 해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재화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 돈을 줘야 되겠죠? 이렇게 돈을. 그걸 이제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대금을 기업에 갖고 오는 거죠. 그럼 기업이 받은 대금은 결국 뭐가 돼요? TR, 토탈 레비뉴, 매출액, 판매 수입이 됩니다. 자, 이게 생산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시 경제학의 생산물 생산자 이론에서 이 생산물 시장을 주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건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더라. 공급자가 기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요자가 가게다. 그래서 요 얘기를 거의 한 80%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생산 요소 시장이 있겠죠. 자, 생산 요소 시장은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요소를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을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파생 시장이라고 합니다. 파생 시장. 그게 뭐냐면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는 거다.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계사 시험에 경제학이 없어지면 저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지. 그런 개념이다. 파생 시장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또 파생 상품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가게에서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겠죠.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뭐예요? 노동, 자본, 토지를 뭐 할 거다? 구입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마음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죠. 그러면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 줄 거다. 그럼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TC 비용을 지출한 거죠. 토탈 코스트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걸 받으면 임금, 이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가계의 소득이 요소소득, 생산 요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요소소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가 그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는 순서를 보여드렸죠. 그럼 집에 가서 이거를 보든 이걸 여러분 눈에 익으면 끝이야. 이걸 그리는 시험 문제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무엇을 거래하는 곳이냐? 두 번째, 누가 수요자고 누가 공급자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이 낮은 시험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상식 시험, 뭐 테스트, 내경 테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건 되게 잘 나오고 7급부터는 이건 너무 쉬워서 잘 안 내는 파트예요. 근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짠 시작. 자, 요걸 볼게요. 요거 뭐냐면 이제 여러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도 있는데,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라고.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빨리 풀 수 있으면 좋고. 자, 먼저 기억, 회사원 갑이 상여금을 받았다죠. 그러면 상여금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은 거야. 돈을 받은 건 어디 가야 돼요? 가기가 돈을 받은 것이 되니까 얘가 되겠죠. 요소소득을 받았으니까 여기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두 번째, 일용직 노동자 을이 공사장에 일했다. 그럼 여긴 뭐예요? 노동을 제공한 거죠. 노동은 실물이잖아. 그러니까 실물이니까 가기가 실물을 제공한 거 맞죠. 세 번째, 병기업은 노동자 100명을 고용했다. 여기 주어가 뭐야? 기업이죠. 기업으로 실물이 빨려 들어가는 그림이니까 지금 기업으로 실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 노동이 빨려 들어가면 되겠죠. 네 번째, 정기업은 태블릿을 100대를 입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기업은 태블릿 100대를 마트에 입고했다는 것은 생산물시장에 판매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판매를 이렇게 한 거죠. 5번, 강사을이 회계사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실물을 제공한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화폐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5번이다. 이런 문제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죠. 기출이 아니란 얘기예요. 참고로 저는 경제학은 실전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기출을 쓸 거예요. 왜? 1년에 기출이 한 250개 나와요. 모든 객관식이. 그럼 거기서 우린 딱 20년치만 풀고 가자. 5천 문제입니다. 네, 그것만 해도 알겠죠? 우리에게는 첨가가 없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익숙할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어디 있습니까? 28페이지 핵심 체크를 보시면 경제 주체, 경제 객체, 가계기업 우리가 생산 소비 분배 있죠? 이걸 딱 보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떠오르시면 되는 거야. 쫙 그려질 거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핵심 체크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지금은 기본 강의 이렇게 쌓는 입장이잖아요. 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들 때는 한번 듣는데 나중에도 이제 하다 보면 빵꾸 나는 부분을 메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보고 내가 이거 알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점점 줄이려고 교재를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